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제가 책은 잘 안 읽지만 강현욱 시인의 사계라는 시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봄에 그대는 벚꽃이었고 여름에 그대는 바람이었으며 가을에 그대는 하늘이었고 겨울에 그대는 하얀 눈이었다. 그대는 언제나 행복 그 자체였다. 네. 하얀 눈의 겨울을 넘어서 이제 벚꽃의 봄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한 살도 더 먹었고 더 행복해지실 준비 됐습니까? 2월 14일 봄처럼 따뜻하고 달콤한 발렌타인데이에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주목받은 판결들이 많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판결은 이른바 국민 분노 유발자 이 사람의 모습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진짜 다시 나는 게 안 먹어. 나 진짜 다시 나는 게 안 먹어. 남현희 씨와 공모한 게 맞습니까? 아니면 혼자 범행 계획 세우신 거예요? 피해자분들께 죄송합니다. 펜싱협회 후원은 남현희 씨가 제안한 겁니까? 죄송합니다. 남 씨가 지금 본인 거짓말하고 계시다는데 이에 대해서 입장 있으실까요? 남 씨 주장 중에 제일 반박하고 피해자에게 정말 진짜 지난해부터 전 국민이 이른바 이 뻔뻔한 전청조라는 인간의 이런 사기 행각, 뻔뻔한 거짓말에 진저리 몸서리를 쳐오면서 봐왔는데 1심 판결이 오늘 나왔다면서요,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전청조 2022년 4월부터 재벌 3세 혼외자를 사칭을 하면서 피해자 무려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아왔었죠. 앞서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판부에 선고가 있었습니다. 네.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재판장은요, 먼저 중국 소설가 위화가 쓴 소설 형제를 인용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요. 네. 이 사건을 접하면서 성별까지 왔다 갔다 하는 막장의 현실은 소설가의 상상력을 훌쩍 뛰어넘었다. 어머나.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네. 인간의 탐욕, 무력을 경계하는 반면 교사가 이 사건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씁쓸한 소회가 든다라고 심경을 먼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청조에게 징역 12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어허. 그리고 또 말을 이어갔는데요. 네. 앞서 말한 소설 속의 인물은 단지 살아남기 위해 그런 행위를 했는데 반면 전청조는 일상이 사기였다라는 말처럼 본인을 좀 돌아보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반성을 하길 바란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허. 재판 내내 전청조는 흐느꼈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징역 12년이 선고되자 그야말로 대성통곡을 하면서 빠져나갔다라는 아하.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 백성문 변호사님, 물론 이제 형량 자체는 검찰 구형보다 조금 낮게 나왔지만 지금 조금 저희가 느끼기엔 시청자분들도 재판장이 뭔가 소설의 내용을 인용한다 좀 이례적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검찰의 구형이 15년이었고 네. 오늘 선고 형량은 12년인데 이거 재판부가 봐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건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어허. 일단 검찰이 통상적으로는 법원의 선고 형량보다 좀 높게 구형하는 게 일반적이고 네. 재판부에서는 검찰이 주장했던 것을 거의 다 받아들였고 그리고 제가 일단 좀 본 건 아까 뭐 중국 소설까지 인용을 하면서 막장 표현까지 썼죠. 그리고 반성하기 바란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 반성하기 바란다는 뜻을 뒤집어 보면 전청조는 지금까지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아하. 그래서 일단은 그 전에 사기죄로 복역을 하고 나오자마자 또 이런 사기 행각을 했다라는 거, 누범인 것들을 감안한다면 사실 징역 12년도 굉장히 중형입니다. 재산범죄를 네. 기초로 해본다면. 네. 일단은 뭐 재판부가 전청조를 배려해주거나 뭐 반성을 했다라는 그런 취지로 형량을 깎아준 것이 아니고
재판부 판단에 이 정도 상황이라면 징역 12년 선고가 마땅하다고 하면서 전청조의 범행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비판을 수위를 높였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판부는 재판장님은 이 정도도 정말로 중하게 정말 이 정도 선도 더 주고 싶지만 이 정도 받아 마땅하다 징역 12년 마땅하다고 했는데 혹시 백성원 변호사님 네. 전청조가 무슨 말이에요? 억울합니다. 항소 가능성 있습니까? 100%라고 아, 그래요? 100% 항소할 거고요. 뭐 전청조 씨가 아까 김현성 기자 얘기했던 것처럼 재판 과정 내내 흐느끼다가 12년이 선고되니까 통곡을 하고 어허. 나중엔 더 나가서 고함까지 쳤다고 하는데 그래요? 본인이 억울하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본인이 이런 얘기도 했었죠. 나 감옥에서 책 써서 그걸로 피해 변제하겠다. 재판부는 말 그대로 허무맹랑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아하. 근데 일단은 전청조 입장에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얘기했죠. 나 다 자백했고 네. 그리고 내가 사기쳐서 받은 돈 다 남효희 씨한테 갔고 어허. 남효희 씨가 수사받는 거 자기가 적극 협조했고 네. 물론 남효희 씨는 아직 지금 기소 여부도 아직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본인의 어찌 보면 죄를 떠넘기는 듯한 그런 느낌들의 이제 재판부가 그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 입장에서 그걸 억울하다고 했고 본인은 책을 써서라도 피해 변제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12년형은 본인 입장에서 분명히 과하다고 판단할 것 같고 항소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다만 이제 검찰이 항소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은 본인들이 구형한 것보다는 3년이 줄어들었습니다만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상 구형량보다 약간 떨어진다는 걸 감안하면 검찰은 본인의 어찌 보면 검찰이 구형한 것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뜻을 이뤘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검찰이 이제 항소를 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전청조는 거의 100% 항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과연 전청조가 이제 항소를 할지 이제 앞으로 좀 지켜볼게요. 차분하게. 오늘 주목받은 판결 여러 개 있었다 그러죠. 그중에 또 하나가 국민적 관심 끈 게 하재근 평론가님 박수홍 씨 친형 부부에 대한 지금 선고가 있었잖아요. 예, 박수영 씨가 2021년에 친형 부부를 고소했었거든요. 네. 그 재판의 1심 선고가 오늘 나온 겁니다. 아. 박수홍 씨 친형 부부가 네. 2011년부터 2021년 사이에 박수홍 씨 개인 자금 등 48억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찰은 박수홍 씨 친형에 대해서는 7년 구형, 형수에 대해서는 3년 구형을 했었거든요. 네. 또 오늘 나온 선고를 보면 아. 박수홍 씨 친형은 20억 횡령이 인정되면서 2년, 징역 2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어허. 또 형수는 무죄 선고가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그 징역 2년이 선고된 친형의 경우에는 네. 수사 공판에 성실하게 임하는 등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해서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습니다. 하하. 요 그래픽 잠깐만 놔둬보세요. 요 그래픽. 왜냐면 사실 앞서 전청조의 선고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요 박수홍 씨 친형 부부의 사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었고 검찰이 구형한 정도는 나오지 않겠느냐 했는데 보세요. 지금 징역 형에게 친형한테는 7년을 구형해서 검찰이 7년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한 거예요. 재판부한테. 그리고 형수한테 3년 구형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 오늘 선고는 백성원 변호사님 네. 이렇게 나와서 징역 2년, 형은 징역 2년, 그리고 형수는 무죄. 혹시 예상했습니까? 어느 정도? 사실 뭐 제가 저희 증거 기록을 전부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 형량을 예측하기는 어려웠습니다만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랐습니다. 일단은 지금 재판부의 판단대로라면 일단 친형이 그러니까 법인 두 곳의 돈을 횡령했다는 부분을 인정하고 박수홍 씨 개인에 관련된 부분은 전부 무죄를 판단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형수까지 이제 무죄를 판단한 것인데 이제 그래도 횡령액이 한 20억 되잖아요. 이제 유죄 판단한 게. 네. 근데 징역 2년이면 사실 굉장히 낮은 건데요. 그래요? 일단 지금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 횡령 과정에 대해서 어쨌든 이제 횡령 액수의 대부분이 뭐 허위 인사들 해서 월급 같은 거 빼돌리고 뭐 이런 것들인데 그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대부분 박수홍 씨 뭐 생활비나 박수홍 씨 부모님 생활비 같은 것들로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박수홍 씨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다는 취지의 얘기를 이제 판결문에 명시했단 말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횡령을 한 건 사실이나 그 금액에 비해서 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다면 2년밖에 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박수홍 씨 측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의 판결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박수홍 씨 측 대리인도 역시 비슷한 뜻을 밝혔는데 네. 형수 무죄가 도저히 이해 안 된다. 일단 도저히 이해 안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횡령 액수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지금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거든요. 네.
그걸 통해서도 정확하게 이제 횡령 액수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판단을 받을 것이고 네. 당연히 항소하겠다 그런 입장을 밝힌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박송씨 측은 오늘 선고가 너무 분통이 터질 거예요. 당장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혹시 백성원 변호사님, 네. 박송씨 친형 입장에서는요. 네. 자신의 아내, 그러니까 박송씨의 형수가 무죄된 것에 혹시 뭔가 좀 자신감 없고 나도 이참에 항소해볼까 이럴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도 무조건 항소할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박수홍 씨 형 쪽은, 그러니까 형수 무죄 나온 부분이 항소를 당연히 안 하겠죠. 네. 근데 형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억울함을 호소하고 본인은 혐의가 없고 검찰이 다 더 쉬운 것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박수홍 씨 개인의 명예가 파탄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일 때문에 지금 본인도 그렇고 본인 가족이 다 파탄났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박수홍 씨 형도 무죄를 주장해왔기 때문에 2년이 선고됐다는 건 어쨌건 횡령했다라는 거를 재판부가 인정을 한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일단 항소를 할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이제 박수홍 씨 측 입장에서 보면 친형이 오늘 2년이 선고되면서 원래 보석으로 풀려났단 말이죠. 네. 법정 구속도 안 했어요. 하하. 법정 구속도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또 어찌 보면 박수홍 측에서 굉장히 좀 경황될 것 같고 그와 반대로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수홍 씨 친형 입장에서도 무죄를 주장한 상황에서 일단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계속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선고, 오늘 판결 내용 박수홍 씨 입장에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격앙된 분위기임을 좀 감지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선고가 있기 전에 전혜연 평론가님, 박수홍 씨가 뭔가 이 심경을 밝힌 게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1심 선고가 나기 전인 지난달 22일 박수홍 씨는 본인의 친형 부부를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읽다 보면 참 이 내용에 동감하시는 분들은 참 가슴이 답답해지실 텐데 네. 일단 이 친형 부부가 재판이 시작된 후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 부분에 있어서 박수홍 씨가 굉장히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을 호소했고요. 그 다음 부분, 이게 가족 간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피고인들, 즉 형 부부가 본인들의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서 네. 박수홍 씨에 대해서 없는 사실로 사회적으로 파탄나게 만들었다라는 취지로 엄벌탄원서에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에게 거짓말을 주입시켜서 혈육 관계를 끊어지게 하고 집안을 풍비박산나게 된 장본인들 피해에 대한 변제의 의지도 없다라고 했고 사실 박수홍 씨가 굉장히 오랜 시간 가족들을 부양한 것으로 전해지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저를 돈 벌어오는 기계, 돈 벌어오는 노예 따위 수준으로 가족들이 되었다. 가슴이 아프고 한이 맺히고 피눈물이 남다라면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하하. 실제로 박수홍 씨가요, 과거 방송에 나왔을 때 진짜 친형 부부가 이게 모든 건 친형 부부가 알아서 경제적인 부분은 형 부부에게 맡기고 자기는 정말 일만 열심히 해왔다. 그런 걸 밝힌 적이 있어요. 줄곧 여러 차례 밝혔는데요. 그 내용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 나 이게 구분이 아직 안 돼 있는 거네. 아니요, 저희 형이 재테크의 귀재라 아버지, 어머니, 저가 다 우리 형한테 맡겼어요. 근데 다 갖고 나서 이제 그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빚에 대한 노이로제가 있었는데 근데 우리 형은 그 재테크가 아주 그게 딱 하면 재밌으시대요. 다 갚았어요. 야, 다 갚았다. 이제 야, 3년 걸려서 다 갚았다. 또 사, 우리 형이. 근데 이제 한 3년, 4년 편하게 살았어, 우리가. 그랬더니 우리 형이 또 샀어. 그래서 왜? 또 샀어. 그래서 또 빚이 생겼구나. 그래가지고 요즘에 또 내가 프로그램을 많이 하잖아. 이게 달리게 하는 게 있더라고. 나도 모르겠네. 사실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저때 장면이 진짜 너무 안쓰러워 보이고 막 그러는데 혹시 저때는 백성문 변호사님 진짜 네. 박수홍 씨는 철석같이 형 부부를 믿어왔을까요, 진짜로? 사실 저 방송에서 보이는 박수홍 씨의 표정을 보면 저거는 뭐 알면서도 거짓으로 저런 표정을 낼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저 때는 말 그대로 철저하게 믿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배신감이 더 컸었던 것이고 그러네요. 그 배신감 때문에 어찌 보면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조금 전에 이제 박수홍 씨가 엄벌 탄원서를 냈다는 얘기도 전현 평론가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이번 판결에 그러면 이 엄벌 탄원서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거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일단은 법원 자체에서 1심에서 판단한 것 내용 자체가 기소된 이 공소사실, 범죄사실 중에 일부만 인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기소된 내용이 전부 유죄가 인정이 된 게 아니에요. 네. 일부만 유죄로 인정을 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횡령한 그 돈도 일부분 박수홍 씨나 박수홍 씨 부모님의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이제 재판부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형량이 저렇게 낮아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박수홍 씨의 그 엄벌 탄원서에 들어가 있는 박수홍 씨 심경이 이번 판결에는 반영이 되기 좀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아직 이 판결은 끝이 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어차피 항소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 판결의 이제 마지막 판결까지 확인. 그러니까 항소도 대법원까지 간다면 그 끝까지 확인을 해보고 이 판결 전체를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듭니다. 정말 국민적 공분과 함께 관심을 끌었던 오늘 두 판결 나란히 선고가 나왔는데 공교롭게도 두 재판 모두 항소가 이루어질 게 지금 불보듯 뻔해요. 어쨌든 이 판결 앞으로의 재판도 뉴스파이터가 차분하게 눈 부릅뜨고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30년을 동거했는데 모르는 사람이래요. 우리가 보통 아무리 보통 30분만 같이 있어도 뭔가 없던 정도가 새록새록 생길 만한데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모르는 사람이라뇨. 김묘성 기자님. 모르는 게 아니라 모르는 척 시치미를 뗀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최근 수원에서 벌어진 아주 비극적인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아버지의 집을 찾아갔던 아들의 신고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어머나. 지난 7일 오후에 112에 신고된 그 신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사흘째 연락이 안 된다라는 거였어요. 아이고. 그런데 이상한 점은 네. 집안에서는 전화 벨 소리가 계속 울린다는 거예요. 문 너머로 들린다는 거죠. 네. 그런데 받지 않는다는 것인데 집안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혹시나 아버지께서 쓰러지신 건 아닌지 걱정도 됐을 겁니다. 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이고 진짜 왜 안 그러겠어요. 왜냐하면 이 문 딱 대고 들으면 전화벨소리 들리잖아요. 경찰에 신고는 했지만 전현 평론가님 경찰이 오는 걸 기다리는 동안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을까요.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신고자의 아버지는 70대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 어르신들이 전화 안 받으면 굉장히 걱정 많이 맞아요. 되죠. 네. 그리고 경찰과 소방 관계자들이 왔습니다. 강제로 문을 개방했는데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요? 이 신고자의 70대 아버지가 집에 있기는 있었는데요. 돌아가신 상태였고요. 어머나. 이 시신이 이불 같은 것으로 쌓여서 베란다에 방치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데 경찰과 소방 관계자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왜요, 또? 집안에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60대 남성이 있었는데 경찰이 보기에는 이 60대 남성이 70대 남성을 둔기로 해치고 그 시신을 내버려 둔 것으로 일단 추정이 됩니다. 어머나. 이 60대 남성 결국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너무 오싹해요. 소름 끼쳐요. 그러면 이 피해자의 숨진 남성의 아들이 밖에서 전화를 수없이 했을 때 전화벨이 울릴 때 이 60대 남성은 그 피해자의 시신 곁에서 있으면서 집안에 버젓이 있으면서도 하재근 평론가 전화조차 안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좀 그랬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그럼 60대 남성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벌였느냐에 네. 대해서 경찰에 조사를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이 60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네. 횡설수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지금 동기가 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는데 그 숨진 이 70대 남성에 대해서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이게? 그런데 경찰에 조사해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요. 60대 남성의 숨진 70대 남성이 삼촌이었습니다. 세상에. 삼촌 조카지간으로 30여 년 동안 함께 살아온 상태였습니다. 저 집에서요? 네, 함께 살아왔는데 지금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리고 저 집이 바로 70대 남성, 숨진 70대 남성의 그 명의로 된 임대주택인데 어허. 60대 조카가 일정한 직업이 없다고 합니다. 네. 그 삼촌하고 함께 살아왔는데 그 삼촌 덕분에 어떻게 보면 거처를 해결했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세상에. 그런 30년 동안 함께 살아왔던 삼촌을 살해하고 지금 모르는 사람이라고 잡아떼고 있는 거 아니냐. 어머나. 그렇게 의심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지요. 세상에 이 70대 남성을 삼촌이었던 남성을 이 숨지게 하고 이 60대 남성은 대체 언제부터 시신을 베란다에 방치해뒀던 걸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지가 나오질 않아요. 일주일이 됐는데 현장이 깨끗이 치워져 있었고 1월 31일 18시까지 핸드폰을 받았어요. 통화를 했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부재중 통화거든요. 뭐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1월 31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2월 1일부터 전화를 안 받았으니까요. 정확한 사망 시점은 아마 국과수에 부검이 있어 봐야겠지만 어쨌든 추정컨대 며칠째 시신을 방치한 것으로 보이잖아요. 백성 변호사님. 그러니까 일단은 1월 31일 오후 6시에 마지막 통화를 했고 그리고 2월 1일부터 아예 이제 어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통화 두절됐다고 하면 일단 추정할 수 있는 건 1월 31일 오후 6시 이후에 이 소위 삼촌을 살해하고 시신을 방치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세상에. 그러니까 지금 대략 7일에서 8일 정도 어머나. 최소한 방치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지난 7일에 아들이 이제 연락이 안 되니까 경찰에 신고를 한 거죠. 네. 그리고 8일에 이제 피해자 구속이 됐으니까 일단은 최소 한 7일 정도는 방치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네. 문제는 그럼 둘이 뭔가 다툼이 잦았거나 뭐 살해를 할 만한 동기가 있었거나 이런 관련해서 피해자 아들한테 좀 물어보니까 네. 다툼이 자주 있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범행 동기는 지금 말 그대로 오리무중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 살해한 사람은 나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런 정도의 상황이니까요. 네. 일단은 뭐 살인 혐의로 8일날 구속이 됐고 앞으로 이제 범행 동기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상황입니다. 아하. 구속이 된 이 60대 남성, 경찰은 이 남성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물었대요. 대체 이런 끔찍한 범행을 왜 저질렀느냐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었는데 이런 답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술 안 했습니다. 지금도 모른다고 마지막으로 어저께 조사를 했는데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요 이렇게 끝까지 잡아떼면 자신의 범행에 대한 형량이 낮춰질까 그런 생각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잡아떼일까요? 백성 변호사님. 그러니까 저도 이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뭐 피해자가 누군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데 30년 동거한 사람을 모른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저건 100% 거짓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뭐 앞으로 수사 과정을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네. 일단 이 사람이 동기까지 계속 진술을 하지 않고 이렇게 쭉 간다면 형량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본인의 이제 범행을 자백하고 이제 뭐 범행 동기부터 뭔가 참작할 만한 것들이 있어야 그게 이제 형량이 좀 반영이 될 텐데 일단은 뭐 최소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건 너무 명백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다만 앞으로 이 피의자가 어떤 뭐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도 당연히 확인할 것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좀 확인을 한 이후에 이 피의자의 형량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너무나도 오싹하고 끔찍한 폐륜 범죄의 끝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자, 내 아내가 수상해. 혹시 아내가 뭐 이상하게 좀 나쁜 행동을 한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전혜연 평론가님. 시청자 여러분, 외출하는 아내가 수상해 보인다는 남편 이까지 들으면 어떤 장면 딱 떠오르십니까? 혹시 뉴스파이터에서 다뤘던 그런 사유? 네. 아닙니다. 아니지만 분명히 아내가 수상해 보인다는 사연이에요. 네. 어떤 일일지 영상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아하, 뭘까요? 네. 자, 지난 1일 오전 대전의 한 아파트인데요. 엘리베이터에 한 노부부가 탑승을 합니다. 외출하는 아내를 배웅하기 위해서 남편도 같이 타서 1층으로 지금 함께 내려가는 모습인데 자상하시네요. 네. 자, 아내가 휴대전화를 보고 있죠. 네.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유심히 쳐다봅니다. 어허. 그리고요. 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어? 내 아내가 수상합니다. 뭐예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아니 저 어르신 해도 너무한 거예요 남편분. 왜냐면 전현 평론가님 같이 엘리베이터 타고 휴대전화 좀 봤다고 남편한테 관심 안 줬다고 그래서 경찰에 신고한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사실 저 장면만 보면 어르신들이 다정하게 외출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끝까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자, 이어진 영상 같이 보겠습니다. 네네.
자,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습니다. 네네. 지금 인근 은행들을 돌고 있거든요. 어허. 이제 금방 외출했던 어르신이 어디 계신지 행방을 찾고 있는 겁니다. 이 어르신이 전화도 받지 않고 사라졌는데요. 경찰관들이 이분을 찾기 위해서 아파트, 은행 이렇게 구역을 나눠서 샅샅이 돌아다니면서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주변 시민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계속 수색 작업을 펼쳤는데 네. 결국 이렇게 고생을 하다가 자 도로에서 전화 중인 어르신을 발견했어요. 네. 10분여간의 대화 끝에 가족들에게 완전히 인계됐다는데요. 네. 도대체 이 어르신은 왜 이렇게 당황했고 경찰은 찾았을까요? 어허. 이유가 있습니다. 뭔데요? 조금만 경찰이 늦었으면 이 어르신은요. 보이스 피싱범에게 무려 3천만 원을 송금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대박 사건. 아니 다정하게 노 부부가 이 나들이 산책길에 나서는 길인 줄 알았는데 지금 저런 끔찍한 범죄, 오싹한 범죄의 희생자가 될 뻔했다고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아주 위급한 상황이 펼쳐졌는데요. 네. 이달 1일에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80대 부부가 아파트에 있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 내용이 뭐였냐면 당신들 딸이 채무 관계로 지금 납치됐으니까 어머나? 지금 당장 은행에서 3천만 원을 인출해서 연락해라. 네. 이런 내용이 온 거예요. 당시에 80대 부부, 남편, 부인이 모두 다 그 통화 내용을 들었고 네. 큰일 났다 지금. 우리 어허. 딸이 납치가 됐나 보다. 위급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일단 그 할머니가 80대 할머니가 지금 돈 인출하러 나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남편 80대 그 남편도 그때까지 위급하다고 생각해서 일단 그 할머니를 배웅을 다 했습니다. 배웅하고 나서 딱 뒤돌아서서 집으로 들어왔는데 그 순간 아 이거 이상하다. 어허. 이거 정상적인 전화가 아닌 것 같다라고 네.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채 20분이 지나기 전에 이 80대 남편이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아하. 할머니가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은행으로 3천만 원을 인출하러 갔다라고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세상에 알고 봤더니 김묘성 기자님 처음에는 남편분도 똑같이 깜빡 속으셨는데 그 찰나에 뭔가 촉이 발동해서 느낌이 이상하다는 걸 좀 낌새를 챘나 봐요. 네, 그러니까요. 정말 천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때마침 인근에는요, 설 명절 특별 방범 활동 중이던 지구대 경찰관들이 또 있었다고 오호. 합니다. 그래서 추적에 나설 수 있었고요. 할머니의 예상 이동로를 좀 파악을 하면서 어허. 아파트, 은행 이렇게 구역을 나눠서 수색을 벌인 끝에 네. 경찰은 노부부의 집에서 약 1km 거리 그리고 은행과는 약 400m 지점에서 전화 통화 중이던 할머니를 발견을 합니다. 은행 코앞까지 갔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당시 경찰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경찰은 할머니에게 바로 전화를 끊으시라라고 했는데도 네. 할머니께서는 지금 내 딸이 납치된 상황이다. 위급한 상황이니까 조용히 해라 라면서 경찰의 제안을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결국 10여 분간의 설득 끝에 할머니는 납치된 줄 알았던 딸이 본인을 찾으러 온 그 모습을 보고 아이고. 그제서야 피싱 사기 전화였음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 순간 저 80대 여성 저 어르신 순간 온 다리에 그냥 온몸에 힘이 쫙 풀렸을 것 같은데요.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착해가지고 발견할 당시에도 보이스피싱 그 피의자들이랑 계속 통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저희가 경찰관 제복을 입고 있는데도 조용히 하라고 지금 위급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제스처를 저희는 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강하게 얘기했죠. 본인들이 그 인출하는 방법까지 다 설명을 해줬더라고요. 이제 뭐 1,000만 원 이상 현금 인출을 하게 되면 금융기관에서 이제 뭐 이런 저런 거를 물어볼 것이다. 그러니까 명절이니까 자식들한테 돈을 주려고 이렇게 뽑는 거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까지 해주고 대면으로 받아서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고령이시다 보니까 대면 편취 쪽으로 그렇게 유도를 한 것 같더라고요. 세상에 기가 찬 게요. 요즘 보이스피싱 이 수법이 점점 갈수록 진짜 교묘해지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 실제로 이런가요? 즉 은행에서 1,000만 원 이상 인출하면 뭐 왜 인출하지 이걸 꼬치꼬치 직원이 묻나 봐요. 예, 묻습니다. 요즘에 자기 돈도 1,000만 원 이상 뽑으면 1,000만 원 이상 인출할 때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까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용도로 인출하는지 이렇게 하나하나 묻게 되는데 그걸 물으면 어떻게 할 것까지 지금 알려준다는 걸 알려준 보면 거예요. 보이스피싱범들이? 정말 제가 봐도 좀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데. 네. 일단은 원래 지금 이 할머니가 만약에 속으셨다면 이 돈을 인출해서 건네줬겠죠. 세상에. 그러니까 현금을 건네받기 위해서 200m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 범인이. 근데
경찰이 출동하는 걸 아마 봤겠죠. 아이고 이거는 아니겠구나 하고 이제 도주를 했던 것 같은데 안타깝게 못 잡은 게 전 개인적으로 더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만약에 생각하기도 싫지만 이 3천만 원을 인출을 해서 피싱범에게 전달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 3천만 원이 뭐였냐면요. 이 노부부가 병원비를 쓰려고 모아두었던 전 재산이라고 합니다. 어머나 세상에. 말 그대로 이 두 분은 앞으로 치료도 못 받을 뻔했었는데 그래서 할머니가 이후에 이제 지구대를 찾아서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이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남기셨는데요. 가족을 사칭하면서 금전을 요구하는 건 100% 보이스피싱이다. 아이고, 세상에. 그러니까 꼭 주의하시라 이렇게 당부하셨다고 합니다. 정말로 저를 포함해서 시청자분들도 이건 정말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덜컥 겁이 난다고 응할 수는 있지만 잠시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정말 10중 8구, 아니 100% 보이스피싱이라는 거 명심해야겠습니다. 우리 경찰분들 정말 잘 해주셨습니다. 자, 어제요. 야, 진짜 이름만 들어도 이제 알만한 이 두 사람이 대박 사건 눈물을 펑펑 쏟았대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김묘성 기자님? 네, 어젯밤 정말 늦은 시간까지 뜬 눈으로 가슴을 졸이면서 TV 앞에서 집중하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2024 트롯 한일전에 출격할 국가대표 탑 7이 선발되는 날이기도 했고 그리고 제1대 현역 가왕이 탄생하는 날이었기 때문인데요. 자, 그런데 이곳에서 이 두 사람, 전유진, 마이진 두 사람이 왜 오열을 했을까 궁금하실 텐데 두 사람의 이름을 나란히 적은 이유가 있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네. 단 두 사람 남아 있습니다. 마이진과 전유진 양. 마이진. 네. 누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등수 상관없이 유진 양이 돼도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네. 네. 유진 양은요? 저는 정말 마이진 언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는 이 자리에서 포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뒤로 한 걸음 나가주시면 남아있는 한 분이 무조건 1대 현역 가왕에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발을 지금 옴싹옴싹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금은 뭐 장난으로도 이렇게 뒤에서 잡아 끌면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끔찍도 안 하고요. 별 중에 별, 가왕 중에 가왕. 마이진과 전유진, 전유진과 마이진 중에 1대 현역 가왕은 이분이군요. 아니 뭐야 지금 누군지 들으려고 하고 있는데 아니 김묘성 지금 누군지 들으려고 하는데 왜 여기서 끊는 거예요? 너무 마음 졸이시는 것 같아서 너무 다 흥분하셔서 잠깐 좀 진정 좀 하시라고 여기서 살짝 스톱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도 너무 떨렸어요. 마이진과 전유진 저 두 사람이 결승전 1, 2위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살짝 멈췄죠. 이미 근데 수많은 기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누가 1대 현역 가왕이 됐는지는 아실 겁니다. 하지만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저도 모른 척을 하면서 한번 쭉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 두 사람의 무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결과를 알려드려야 할 텐데 마지막 곡, 결승전 마지막 곡, 마지막 미션이요. 이랬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대표하는 현역의 노래를 불러라 였습니다. 먼저 마이진의 무대를 볼 텐데요. 마이진의 인생사가 담긴 노래는 무엇이었을까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제가 가수의 이 미련을 얼마나 내려놓을 수 있을까 근데 못 내려놓잖아요. 사랑에 불씨하나 가슴에 불 질러놓고 냉정히 등을 돌네
빼지 못한 홍이 같은 사랑 때문에 내가 운다. 사랑 때문에 내가 마이진 씨가 모든 걸 쏟아낸 이 노래 제목이 오잉이 아니라 옹이었는데 백성원 변호사님 여기에 어떤 인생사가 담긴 거예요? 근데 진짜 이번 현역가왕에서 가장 대중들에게 각인된 가수 중에 한 명이 바로 마이진 씨가 아닌가 싶은데 사실 진짜 경연할 때 한 번도 아니고 결승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무패를 달리면서 그 정도로 정말 앞만 보고 달려왔었는데 이 마이진 씨가 사실 굉장히 무명 생활도 길었고 아까 나오는 것처럼 뭐 무슨 무대가 있거나 행사가 있으면 그냥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본인의 이런 과거까지 해서 본인의 정말 슬픔, 그다음에 아픔 이런 것 담긴 사연에 진심을 완전히 담은 선곡을 해야 됐었는데 마이진 씨가 이 옹이라는 이 조광조 씨의 노래를 내가 가수를 이제 진짜 그만둬야겠다 이런 고민을 하던 시기에 계속 들었던 노래래요. 그러니까 본인의 지금까지 무명 생활에 서름이 다 들어있었던 노래가 아닐까.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결승전 마지막 무대에 이건 다 한번 토해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선곡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마이진 씨가 노래를 딱 마치고 나서 정말 북받쳤던 이 감정이 다 나나 막 울컥했는데 울컥하기만 한 게 아니었대요.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마음에서 이렇게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노래를 꼭 무대에서 부르고 싶었던 노래였고요. 제가 10년째 되던 가수 생활에 너무 힘들었을 때 이 곡으로 위로를 받았던 곡이어서 마이진 씨 후배 가수 마이진 씨 늘 아끼는 후배이고 지켜보는 후배여서 안타까움도 컸었는데 오늘 이 무대 보면서 가수가 뭘까 저 무대가 뭐길래 저렇게 모든 걸 그렇게 쏟아내게 할까. 이젠 독보적인 이 캐릭터로도 충분한 사랑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이진 씨 수고 많았습니다. 보신 것처럼 그야말로 흐느껴 목 놓아 울었어요, 마이진 씨. 그런데 사실 하재근 평론가님, 주현미 씨를 비롯한 많은 선배 가수는 저 길을 걸어온 사람들은 진짜 저 느낌 알 것 같아요. 그 보통 오디션에서 뭐 1등 뭐 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거 욕심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면 항상 별로 욕심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대부분 그 경우에 이제 그 진정성이 별로 없다고 보는데 네. 여기서 마이진 씨가 나는 꼭 1등 꼭 생각 없다라고 한 이 말은 저는 완전히 진정성이 있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마이진 씨는 1등이 문제가 아니라 이 중요한 이 의미 있는 프로그램에 이 거대한 이 순간에 자신이 결선에 올랐다는 그 자체만으로 정말 너무나 스스로 감격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 그 감격이 저렇게 눈물로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렇게 감격을 했다는 것은 그 전까지의 세월이 그만큼 힘들었다는 얘기고 10여 년 정도 무명 가수 생활을 하면서 정말 막 현장에서 무시당한다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거나 너무나 힘든 일들이 많거든요. 본인도 그런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이고 선배들도 그런 무명 가수의 서름을 잘 아니까 선배들도 위로해 주면서 마이진 씨도 막 눈물을 펑펑 흘리는 그러한 감격적인 순간이 나오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느 현역 가수, 지금 탑 자리에 오른 여느 현역 가수 다 무명 시절에는 그랬을 수 있지만 앞서 영상 보셨죠. 그냥 흙바닥에 행사장인들 막 전국을 팔돌 다 가요 부르면. 왜? 무대에 서는 게 행복이었기 때문에. 마이진 씨는 그 길을 걸어왔고 옹이란 노래를 통해서 그 많은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파노라마처럼 스쳐갔던 것 같습니다. 아까 처음 영상에서 마이진 씨, 언니 마이진 씨의 손을 꼭 잡고 있었던 전유진 양, 과연 어떤 인생사가 담긴 노래를 들고 무대에 섰을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아. 유진이. 노래 한번 해봐요. 노래요. 시계 바늘처럼 돌고 돌다가 가는 길을 잃은 사람아.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제 트로트 스승님이잖아요. 우추 그 노래를 얼마나 잘했노. 포항에 그거 할 때. 해변가요. 해변가요지. 응. 지가지가 인기상 더 타겠나 이렇게 하고 말하는데 개상을 타가지고 우리 기절할 뻔했다. 아이고 우리 똥강아지. 나무 가지에서 떨어진 작은 잎새 하나 그대가 나무라 해도 내가 잎새라 해도 추운 날은 신의 눈빛 되어 신의 가슴이 되어 아름다운 사연들을 태우고 또 태우고 태웠었네. 시는 노래 부른다 그 옛날의 사랑의 길을 그 옛날의 사랑의 숨소리조차 못 내고 지켜본 무대였을 것 같은데 아마 그러신 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전현평화님 진짜 눈 딱 가리고 들으면 전유진 양이 고등학생이라는 게 진짜 믿기지가 않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이 노래를 봐 2006년생 고등학생이 불렀을까 싶고 이 노래를 듣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손을 모으고 그러니까요. 듣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사 전달력이 뛰어나다는 건데요. 네. 지금 부른 노래가 바로 옛 시인의 노래죠. 아마 귀에 많이 익으실 겁니다. 그렇죠. 전유진 양이 태어나기 전에도 이미 많이 불렸던 노래인데 너무 소화를 잘했고요. 저는 아까 사실 눈물이 픽 놀았던 게 할머니를 본인의 트로트 스승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할머니만 있을 수 있는 용어가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하면서 애정을 드러내셨는데 자, 이 전유진 양이 대단한 기록을 그동안 세웠습니다. 근데요? 대국민 응원 투표 1위. 자, 현역광 경연곡 조회수 1위. 진짜? 결승 1차전 성적도 1위였습니다. 대박. 그리고 트로트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서른도시도 극찬을 했죠. 왜냐하면 이 노래가 어떻게 보면 심심한 노래인데 1절에서는 고음을 가성으로 2절에서는 약간 지르는 창법 그리고 마지막에는 키를 한 번 더 올렸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심심할 수 있는 노래를 전유진 양이 본인의 노래로 너무 잘 소화했다 이렇게 극찬이 쏟아졌습니다. 그랬군요. 자, 한 100일 정도 그 트롯 대장정을 진짜 펼쳐왔어요. 그런데 두 사람 모두 아까 보셨죠? 혼신을 다해서 인생사가 담긴 노래를 다 쏟아냈어요. 과연 제1대 현역가왕의 영예는 누구에게 돌아갔을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손으로 탄생시킨 최종 1위 1대 현역가왕은 바로 축하합니다. 전유진! 영광의 챔피언 벨트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저는 정말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저한테 너무 기쁘고 행복이고 선물인데 또 이렇게 너무 큰 상을 주셔가지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무대에 설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신 우리 팬 여러분들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또 여기 계신 언니들한테 많이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1대 현역가왕은 보신 것처럼 전유진 양이 차지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 제작진이 단축해서 편집해서 그냥 보여드리니까 밋밋한 것 같지. 어제 본방 보신 분들은 김효성이 막 저희가 그냥 막 심장이 막 쫄깃쫄깃했어요, 진짜. 그럼요. 저는 지금 알면서도 굉장히 다시 보니까 또 심장이 쫄깃쫄깃한 느낌이 드는데요. 근데 우리 전유진 양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다른 우승자 같았으면 정말 광광 울 텐데 살짝 눈물 고이는 정도, 목이 메는 정도. 역시 1위를 할 만한 그런 멘탈도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보신 것처럼 제1대 현역 가왕 전유진 양에게 돌아갔습니다. 첫 고교생 트로트 우승자라는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총 33만 5,924표의 국민 표심을 얻어서 1위를 차지하게 됐고요. 우승 상금 1억 원에 또 우승 앨범을 낼 수 있고 국내외 우승 투어를 앞으로 진행하게 될 텐데 유진 양은 앞서서 보셨던 것처럼 포항의 딸로 불리고 있잖아요. 경북 포항 출신으로 포항 홍보대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요. 정말 그 지역은 지금 축제 분위기라고 그러겠네요, 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전유진 양이 오늘 오전에는 포항을 찾아서 어머. 아버지의 직장을 방문하면서 어머나. 우승을 또 같이 기쁨을 나눴다고 야. 하는데 네. 이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곳 동해면이라고 해요. 동해면에도 지금 경사가 났다면서 현수막이 붙고요. 네. 정말 축제 분위기가 아주 풍성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또 재학 중인 동성고등학교 역시 지금 스타 탄생을 학교의 시켰다라면서 자랑이네요, 또. 굉장히 학교 이름을 드높였다면서 굉장히 축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네. 포항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전유진 양의 우승에 포항시 역시 아주 격하게 크게 환영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네. 그도 그럴 것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전유진 그동안 1등도 많이 봤으면서 그럴 텐데 그게 아니에요. 결승 무대에 오른 게 경연 무대에서 결승 무대에 오른 게 이번이 처음이었대요. 거기다 제1대 현역가왕 타이틀까지 그리고 이제 국가대표 탑7 돼서 이제 일본 트로트 가수와 붙는 거예요. 진짜 그 막중한 임무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의 활약상 안 볼 수가 없겠죠. 같이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어도 그날까지 약속만을 남겨둔 채로 꼬마 인형을 가슴에 안고 나는 기다릴래요. 조용한 밤이었어요. 너무나 조용했어요. 창밖에 가로등 불은 내 맘을 알고 있을까. 괜시리 슬퍼지는 이 밤에 창백한 가로등만이 우리가 남이가 우린 남이가. 진짜 1등 할 만합니다. 자, 제1대 현역가왕 영예를 하는 전유진 양을 비롯한 국가대표 탑7 현역 가수들 그리고 탑7에는 못 들었지만 지금까지 멋진 무대를 보여준 다른 분들도 앞으로 행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무대였습니다. 오늘 의외의 장소에서 의외의 공연을 펼친 분이 있대요. 누군지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나 일맥상통하는 저의 곡 77뱅뱅 한곡하고 물러가겠습니다. 그냥 나는 이긴다. 널 그냥 나는 이긴다. 여긴 나만의 크리스마스 그냥 나를 따라와. 지니라고 난 계속 달려가. 걸려지지 말고
아니 대박 사건 이효리 씨를 눈앞에서 본 눈호강 규호강하신 분들 대체 누구예요? 김묘성 기자님. 네, 바로 국민대 학생들이었습니다. 어허. 좀 행사를 말씀드리면요. 가수 이효리 씨가 특별 공연을 펼친 저곳은 오늘 오전에 진행된 국민대학교 학위 수여식 현장이었습니다. 이효리 씨가 국민대 연극영화 전공을 했죠. 98학번이었는데 네. 모교인 국민대의 도전의 아이콘으로 소개가 되면서 선후배 동문들 앞에서 자신의 히트곡인 치티치티 뱅뱅을 부른 겁니다. 신나게 노래나 한 곡 하고 가겠습니다라고 터프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네. 도중에 뭐 학사모도 집어 던지고 가운도 벗고 네. 관중석에도 직접 내려가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네. 정말로 콘서트장을 방불케 하는 공연을 펼쳤습니다. 아하. 왜 하필 저 노래를 불렀을까요?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 마음 가는 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웬만하면 아무도 믿지 마세요. 우리는 가족이다 하며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 더 조심하세요. 누구에게 기대고 위안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인생 독고다이다 하시면서 쭉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가 한 말 귀담아 듣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다 알고 있고 다 잘 하리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희망을 준 거네요. 너의 마음대로. 그래서 치티치티 뱅뱅 아니었나 이런 생각해 봅니다.